선재강 박사님의 이 당뇨에 대한 공부를 해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은 혈액과 진액이 고갈된다. 스트레스 지수. 당뇨병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스트레스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인해서 기혈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면은 혈액이나 진액이 고갈되어서 소갈증, 즉 당뇨병이 생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치밀고 울체되어서 지나친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혈액과 진액을 고갈시키는 것이다. 기가 심장과 폐에 울체되어 열이 발생하면 상소가 되고, 비장과 위, 소장, 대장에 열이 발생하면 중소가 되고, 상소, 중소, 신장과 방광에 영향을 미치면 하소가 되며, 그래서 소의 갈증이 생긴다. 그 외에 다양한 증상으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하하, 그렇군요. 이처럼 스트레스는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당뇨병을 일으킨다. 신진대사라는 단어는 세신, 묵을 진, 대신할 때 물러날 사, 대사, 이루어진 말이다. 묵은 것은 잘 사라지고 새 것이 잘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혈액과 진액의 순환이 잘 되고 혈액과 체액을 만드는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 배설이 잘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반면에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의혈, 담음, 식적과 같은 독소가 생겨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암, 치매 등에 걸리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우리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이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렇게 조기 사망을 당하면은 이거 억울하잖아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같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에 남김이 있어야죠. 서양의학에서는 이러한 인체 현상을 자율신경계의 혼돈이라고 말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인체는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이어서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또다시 인슐린의 활동을 방해해서 혈당은 계속 증가한다. 그 결과 우리 몸이 또다시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외부의 환경, 즉 타인에 의해서 생긴 스트레스만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업무로 몸을 혹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동물들은 대체로 혈당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모이를 쪼아 먹는 닭은 체온이 41도이며 혈당은 230dC에 달한다. 하늘을 나는 새 역시 날갯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체온과 혈당이 높은 편이다. 이 말은 지나치게 활동량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 역시 혈당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혈질일 사람, 몸을 혹사하는 사람은 혈당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일 확률도 높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체의 대사의 작용인데 이것을 억제해서 그냥 강압제로, 하강제로 낮춰버리면 이것은 참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강제적인 어떤 하강 이런 것보다는 자율 조절에 맡기면서 우리가 편안한 누림을 갖는다면 참 좋겠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성인 3,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이 될 확률이 무려 84%나 높았다.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당뇨병과 연관이 깊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세포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포도당의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혈당이 올라가기 쉽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혈압약으로 약을 낮추고 당뇨약을 먹고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할까?
그보다 더 안전하면서 간단한 답이 있다. 스트레스를 낮추면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도리는 없지만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만 바꿔도 스트레스 지수는 현저하게 낮아진다. 평소에 명상이나 복식, 호흡, 묵상, 기도 이도 좋지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나는 이 터받기를 통해서요. 터받기를 하면서 그 터의 그 리듬을 쫙 타면서 그 음악에 좋은 참 여린 음악을 하면 그때 그 생각이 만사가 그쪽으로 쭉 빠지는 것을 느껴봐요. 나름대로의 그런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취미죠. 사상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재만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소가, 다시 말해서 당뇨병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거나 원대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집착하고 조급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소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하고 작은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서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당뇨병 환자일수록 냉기와 스트레스만큼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냉기와 스트레스만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 몸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 참 나무숲 속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 음이온 수치와 또 산소 공급이 아주 원활해지니까 혈액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참 이런 축복받은 독서를 하고 있네요. 당뇨병을 바라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시각 차이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며 치료법도 판이하다. 한의학의 경우에서 각 장기와 경력의 기능과 역할, 혈액과 진액의 상태 등 몸 전반적으로 살피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다. 반면에 서양의학은 각 장기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은 많지만 각 장기들의 유전적인 관계나 몸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적다. 그러다 보니 치료법이 다르고 그에 따른 결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췌장의 기능,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당뇨병을 바라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이 된다. 서양의학에서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이미 고장이 난 인슐린 분비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으니 평생 혈당을 유지해야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불치병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물론 서양 학자들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하면 당뇨병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처방되는 당뇨약들이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서 당뇨병을 불치병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약을 복용한 후에 혈당이 낮아지면 약효과가 있다, 건강해졌다 이라고 인식을 한다.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로는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치료법이 근본적으로 췌장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데 있다. 췌장의 기능이 파괴되면 결국 환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인슐린 주사제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되어버린다. 약물의 노예, 인슐린의 노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천년 자연을 통해서 하늘이 주신 그 췌장의 기능은 망가져버리고 결국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슐린에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반면에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몸속의 특정 장기나 경력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 조절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기능성 질환으로 인식한다. 이 말은 곧 특정 장기나 경력의 기능을 개선하면 당뇨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은 서양의학에서 당뇨병을 완전히 불가능한 병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도 다르다. 한의학에서는 약해진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체온을 높이며 면역력을 끌어올리면서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한약을 쓴다. 이렇게 말이야. 응? 참. 이처럼 당뇨병의 원인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다 보니 약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서양의학의 의학들과는 달리 한의사들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이러한 차이는 의사 개인의 열정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의학 치료의 특징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을 높이도록 도와서 스스로 치유되게 하고 인체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해하면서 근본 치료를 한다는 점이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의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는 생체 내부 환경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항상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항상성은 생명체의 특수한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 치유력이 질병을 낫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의 체질과 질병의 원인을 감안해 자연 치유력을 되살려내면 당뇨병은 물론 암, 고지혈, 치매, 동맥경화 등으로 고통받는 그 어떤 환자도 건강을 회복해서 약이 기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모든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 부작용이 없다는 점도 한의학 치료의 특징이다. 모든 질병은 타고난 약한 장기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지속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긴다. 따라서 한의학은 인체를 통합적으로 살펴서 약해진 장기를 파악해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니 부작용이 없이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 반면에 서양의학은 당장 드러난 것을 가져한다. 근데 한의학을 하는 분들도 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빠져 있는 반면에 여기서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은 아주 대치의학적인 한의학을 하고 있다. 한의학의 또 차원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동안 내가 보았던 또 이런 어떤 관점과 또 다른 대치의학적인 아주 관점의 천년의 치유적인 이런 부분이 아주 강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좋군요. 전체를 개선할 것인가, 그때그때 증상만 없앨 것인가, 근본 치료가 가능하지 아닌지는 전체를 개선하는 것인가, 또 부분을 개선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기인한다. 그렇죠. 이런 차이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동서역 비교의학사 분야의 권위자인 구리야마 시게 히사의 저서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그는 몸의 노래, 동양의 몸과 서양의 몸, 이렇게 이제 서양의학자들은 해부에 집중하고 한의학자들은 경맥과 경혈에 집중한다고 말한다. 맥과 그렇죠. 맥박, 림프라든가 이 혈관이라든가 이런 중요성이 있죠. 서양의학이 해부학을 통해서 몸을 쪼개고 또 쪼개면서 유전자까지 분석해서 작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한의학은 진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몸을 유기체로 인식하고 전체에 관심을 가진다고 비교를 했다. 원인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코끼리 한쪽을 보지 말고 코끼리 전체를 보자 이 말입니다. 한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본다. 한의학이 인체를 한의학, 동의학 소우주로 보는 관점이죠. 자, 한의학이 인체를 유기체력에서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인체를 하나의 우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체를 하나의 우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지럽다. 자, 이 조용하고 심한 곳에 이제 한의학이 인체를 유기체로 여긴다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역시 맥을 짓긴 했지만 의학적인 맥요성, 정확성, 객관성을 추구한 나머지 맥과 계절의 변화,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진맥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다. 부정확한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에 한의학은 맥을 개인의 특성과 계절과 연관지어서 상세하게 분류하고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진맥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한의학이 발견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맥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니 기혈이 빨리 그리고 많이 흘러가야 하므로 봄이 오면 인체는 혈관벽의 긴장도를 상승시켜서 현맥을 띈다. 따라서 봄에 현맥이 나타나거나 가을의 맥이 현맥이면 건강하다고 본다. 예부터 현맥은 섬유질이 긴장하고 숙적되어서 오그라드는 듯한 맥관이 마치 유리 표면과 같이 매끄럽고 탄력이 있듯이 한 긴장한 활줄과 같은 맥으로 정의된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피부의 표면을 열어서 열을 발산해야 하므로
혈액의 흐름이 봄보다도 많아지는데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맥을 홍맥이라고 한다. 여름에 홍맥을 띠고 심장의 맥이 홍맥이면 건강하다고 본다. 홍맥은 맥이 힘이 있고 크고 실하며 살짝 눌려도 여유가 있고 손끝에서 가장 크게 느껴진다. 맥이 오를 때는 성하며 크고 갈 때는 세하며 길다고 정의된다. 자, 미생물들이, 개미들이 득실득실한 것이 이 참 좋은 현상이죠. 이 땅의 만물이, 땅에는 이 개미들이, 또 미생물들이, 벌레들이,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들은 수많은 미생들을 움직여서 이 떨어진 낙엽들을 또 썩히며 이것을 또 깔아서 퇴비가 되게 만들어서 다시 분해된 것을 영양으로 해서 나무로 올라가고 과일로 채소로 먹을 수 있다 하듯이 우리의 장내 미생물도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의 장의 뿌리를 통해서 깊이 영양이 들어가서 온몸 전체를 돌게 만드는 게 신진대사인데, 요즘에는 너무나 항생제가 남발을 해서 온갖 안 좋은 독소들이 남발해서 장내 뿌리들이 다 제초제, 항생제로, 제초제, 살충제로 망가지는 같은 현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면역 이론에서 말하는 것이 지요. 또 곁들어 갔네요. 자, 겨울에는 만물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숨긴다. 냉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몸의 가장 깊은 곳인 골수에 저장하는데, 이런 맥을 침맥이라고 한다. 겨울에 침맥이 나타나고 신장의 맥이 침맥하면 건강하다고 본다. 침맥은 실같이 가늘게 나타나는데 몸속에 모래와 단단한 돌이 있는 듯한 맥으로 정의된다. 이렇듯이 한의학은 개인의 체질, 나이, 성별을 물리고 계절의 변화까지 참고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런 뒤에 증상이 가벼운지 심각한지, 얼마나 치료해야 하는지, 쉽게 치료되는지 아닌지를 살핀다. 더불어 인체의 변하지 않는 것을 감지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니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한의학, 동의학, 천연의학, 대체의학, 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체의 질병을 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름대로 서양의학의 당뇨병 치료는 당뇨약을 먹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혈당을 정상화하는 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아닌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에 이 한의학, 동의학, 이 천연의학의 치료는 당장 혈당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면 혈당이 안정이 되어서 기존에 먹던 당뇨약을 완전히 끊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런 치료는 처음 효과를 느끼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걸리지만 질병의 원인을 뿌리 뽑는다는 점에서 가장 빠르고는 치료법이고, 서양의학 치료는 혈당 조절은 빨리 되지만 원인은 치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느린 치료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빠른 것 같지만 오히려 느리다. 소통 배신하지 말고, 자, 먼 거리를 우리가 돌아서 가더라도 그것이 더 빠를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을 제대로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자, 짧게